정희야, 오늘도 배급 안 나왔어. 그날 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애들이 자꾸 배고프다고 우는데 난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배가 고팠으니까요. 내 이름은 서정희. 평안북도 청천에서 태어나 40년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군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했던 시절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다고 불렀고 나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주사를 놓고 아픈 동료를 돌보는 일이 내겐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제대 후엔 가족을 돌보는 게 내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언니네 식구까지 함께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에서 팔 것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하나 둘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순 없어. 어느 날 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손바닥만 한 옥수수 가루 봉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치 식량. 아니, 하루 반이 고작이었습니다. 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내일은 뭘 해 먹일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들 얼굴 좀 봐. 뼈만 남았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떨렸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뭐지? 이 가족을?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아래 모든 것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선 답이 없어. 어디든 가야 해. 죽기 전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갈 거야? 잡히면 죽는 거 알지? 그날 밤 이웃집 순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도 죽잖아. 천천히 굶어 죽는 거랑 뭐가 다른데?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도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장마당에서였습니다. 밀무역으로 중국을 오가는 여자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거긴 하루 일해도 쌀 한 가마니 값은 받아. 한 달만 있다 와도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어. 진짜일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온갖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면 쌀 30가마. 아니, 20가마만 있어도 우린 겨울을 넘길 수 있어. 애들 배불리 먹이고 언니 약도 사고.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어차피 끝이야.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데려가 줄 수 있어?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 출신이라며? 그럼 괜찮아. 체력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 쉬워.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중국 갔다 올까 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너 잡히면 우리 다 끝나는 거 알지? 근데 이대로 있으면 우린 어차피 굶어 죽어, 언니. 그래도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언니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만 다녀올게. 그럼 우리 살 수 있어. 정희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마저 없으면 난 어떡해. 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돌아올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굶겨 죽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이게 욕심인가? 가족을 살리고 싶은 게 나쁜 건가? 아니, 이건 욕심이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머릿속으론 압록강의 얼음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위험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하지만 그 너머엔 살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더 늦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꼼짝 마. 거기서. 국경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안내인이 내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압록강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산길을 걸으며 나는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 시절 훈련 중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도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잡히면 정말 끝이야. 밤 11시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덮인 압록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넓었고 얼음은 생각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보이지? 저 건너편이 중국이야. 저기만 가면 돼. 얼음이 깨지진 않겠지? 지금 3월이라 좀 위험해. 근데 걸을 수는 있어.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이 얼음 위를 어떻게 조심해서 건너?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 아래에서 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뛰지 마. 절대 뛰지 마.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고 찬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사람 있다. 강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안내인이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꼼짝 마.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 쩍, 쩍. 균열이 내 발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언니, 멈추지 마. 계속 뛰어. 안내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발이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악! 차가운 강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안 돼. 나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악력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고 다시 얼음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안내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땅에 쓰러진 채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날 잡을 수 없었습니다. 건넜다. 내가 정말 건넜어.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언니, 일어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안내인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펼쳐진 낯선 땅. 그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가.
이름이 뭐야? 노인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요. 못 알아듣겠어? 노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을. 중국에서의 첫날 밤, 나는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엔 금이 가 있었고 벽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서정혜? 아니, 여기선 그 이름도 쓸 수 없어. 신분증도 없고 허가증도 없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야말로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할아버지가 밭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몸짓으로 일을 가르쳐줬고 나는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만 하면 돼.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신고당할지,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공안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낯선 사람 본 적 있어? 공안이 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헛간 구석에 숨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북송되면 수용소야. 할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없어. 확실해? 확실해. 나 혼자뿐이야. 공안의 발소리가 헛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때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긴 아무것도 없어. 가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차가 떠난 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 날 살려준 거지? 왜?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했고 밤엔 혼자 중얼거리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몸짓도 바꿨습니다. 북한식으로 걷지 않으려 애썼고 시선을 낮추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서정희가 아니야. 나는 아무도 아니야. 몇 달이 지나자 나는 간단한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을까? 애들은? 내가 보낸 돈은 받았을까?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선 슬퍼할 자격도 아파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버텨야 해. 살아남아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여권 없으면 못 가요. 돌아가세요. 태국 공항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온. 돌아가라니까요.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한국.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또 다른 먼 나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만난 여자는 달랐습니다. 언니, 한국은 우리를 받아줘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래요. 정말? 신분증도 없는데? 한국에 가면 다 만들어줘요. 집도 주고 돈도 줘요. 그런 곳이 있다고? 우릴 받아주는 곳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령처럼 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삶을 찾아 떠나는 게 낫다고. 며칠 후 나는 탈북민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루트는 간단해요.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에서 한국.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언니,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출발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밴 한 대에 7명이 타고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모두의 얼굴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앞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넜던 그날처럼 또다시 목숨을 거는구나.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려면 또 며칠을 버스와 트럭을 갈아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느 검문소에서 경찰이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또야, 또 이렇게 숨어야 해. 경찰이 차 안을 훑어봤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았던 침착함이 그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권이 어디 있어요? 공항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브로커가 쥐어준 서류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여권 없으면 못 가요. 제발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고백.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때 옆에 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고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확인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할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 신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내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줌마 말투 좀 이상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편의점 알바 면접에서 점주가 물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라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숨어야 하지?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끝나고 나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방. 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국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고 지하철을 타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일자리를 구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문제였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식당 면접에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선 뭐 하셨어요?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일했습니다. 아, 군대요? 여기선 그런 경력은 별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뭐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솔직히 손님들이 좀 그래 할 수도 있거든요. 미안해요. 손님들이 그래 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리를 걷다 우연히 옛날 하나원 동기를 만났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요? 아, 면접 보러 갔다 오는 길이야. 잘 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죠? 나도 그래요. 다들 우리 보는 눈이. 그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유롭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언니, 조카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 혼자만 도망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을 때 그들은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여기서 따뜻한 방에 누워 있을 때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유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어느 날 밤 나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국에 온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혜 씨,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요양보호사요? 네. 탈북민 분들한테 무료로 교육해드려요.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누군가를 돌보는 일. 돌보는 일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붕대를 감고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 시간들. 신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한 번 더. 정혜 씨, 손 참 따뜻하네요.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살려주는 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살려주는 손? 나한테 그런 힘이 있었나? 요양보호사 교육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몸을 씻기는 법, 약을 먹이는 법, 응급처치하는 법.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군대에서도 해봤잖아. 수업 중 강사가 물었습니다. 서정혜 씨, 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익숙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이 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2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나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손에 쥔 자격증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야. 서정희. 요양보호사 서정희.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배치는 7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으로 혼자 사는 게 위험해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할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왜 왔어? 할머니, 저 정이에요. 할머니 돌봐드리러 왔어요. 난 돌봄 필요 없어. 나가.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마음을 열면 돼. 나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으려 했고 약을 거부했습니다. 난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할머니, 약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아프세요. 아프면 어때? 내 맘이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웠던 인내심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환자에게도 침착하게 대하는 법, 거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 일주일쯤 지나자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뭐 해줄 거야? 할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미역국? 그래, 그거 좋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희 씨 손은 참 따뜻해. 할머니 손도 따뜻하세요. 당신 손은 살려주는 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려주는 손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직접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그들을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귀환이야. 나를 되찾는 것, 내 자리를 찾는 것.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나를 만들 순 있어. 정희 씨 덕분에 살만 난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유가 되어 있었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세 분의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첫 번째 어르신 댁에 도착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엔 두 번째 어르신의 약을 챙기고 오후엔 세 번째 어르신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느 날 첫 번째로 맡았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처음 왔을 땐 뭔가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살아남는 게 전부였지. 그냥 굶지 않고 잡히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압록강을 건널 때 나는 생존만을 바랐습니다. 중국에서 유령처럼 살 때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것. 그것이 내 새로운 바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혜 씨 여기 있어줘. 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요양보호사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할머니가 저한테 삶의 이유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과거도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걸까? 아니,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압록강을 건넌 그날의 공포도 중국에서의 외로움도 한국에서 느낀 이방인의 고통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밀쳐낼 수 없어.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지을 순 있어. 집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어르신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은 서정희.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서정희.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왔네. 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봄을 맞이하는 법이구나.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며 사는 것. 그렇게 나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정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하루를 밝힙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삶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봄을 맞이하는 법입니다.